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 종합토의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 신청자들이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마이크를 던지기 전에 아직 다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잠시 사전 신청 질문으로 가볍게 워밍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도 이 질문을 제가 공유를 하긴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일 궁금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AI를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이미 연구에서 이렇게 LLM을 막 사용하시고, 어, 그냥 챗GPT 이 정도가 아닌 다른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많이 사용하셨는데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AI와 함께 이런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연구 뭐 실천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중에서 아마 AI를 가장 많이 안 쓰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년 전에 그 저희 공대 선생님이랑 같이 네, 연구를 했었어요. 챗GPT 4.0 그 바로 직전에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수능 시험을 이제 몇 등급 나오는지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막 나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결과가 영어가 한 2등급, 3등급, 한 3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어도 한 2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수학이 그때 한 5등급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순간 신뢰성이 확 떨어지면서 공대 선생님들과 같이 굉장히 안도하면서 얘는 아직 멀었다고 2년 전에 한 다음에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했는데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 수학에서는 좀 이게 별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컴퓨터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드디어 LLM이 수학의 난제를 풀었다. 사람이 수학자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평생을 걸쳐서 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일반 이 LLM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미넌스 널리지가 있는 LLM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풀었다고 하셔서 와 엄청나게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주로 제미나이를 많이 사랑하며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미나이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요. 네. 네, 저는 이것저것 씁니다. 어, 주로 초기에는 이제 챗GPT 썼었고요. 지금도 챗GPT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짤 때 클로드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예쁘게 좀 그리려면 노트북 LM 쓰고, 뭐, 그다음 젠스파크 좀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시점에 쓰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명령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대답 물어보면 대답을 얘가 제대로 해요. 그냥 막 사람들 많이 쓸 때 하면 대답도 좀 간단하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제대로 많이 잘 던져야 얘가 저기 설명을 또 잘하고요. 그다음에 한 놈만 죽어도 죽어라 팔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저것 옮겨 다녀서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그 한 곳을 죽어라 파면 거기에 맥락에 맞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단점도 있어요. 이제 그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참 요즘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DGP 뭐 이런 거 관심 있고 그다음에 제도주의 관심 있어가지고 얘가 대답을 DGP와 제도주의 중심으로 대답을 다 해줘요. 특히 챗GPT 5.2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쓸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은
본인에게 맞는 거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개 모아놓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개 한꺼번에 다 컴비네이션 하는 거, 거기 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쓰는 모델이라는 게 그 API를 이용해 가지고 그 커스터마이즈를 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쓰는 뭐 GPT 프로 모델이라든지 또는 제미나이 원래 3.5 뭐 플래시 뭐 이런 모델들, 프로 모델들 이런 것들하고 좀 질이 달라요. 그래서 델리키트하게 되게 조금씩 보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를 제대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꼭 쓰고 싶다면 요즘 뭐 특히 이제 그 이미지 만들거나 또 PPT 만들 때 저는 젠스파크를 이제 좀그 요즘은 좀 잘 만들어서 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원래 재미나 노트북 LM 만들어 가지고 시켰다가 그걸 HTML로 변환시켜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했더니 중간에 얘가 약간 버벅거리고 그래서 그 젠스파크로 변환시켜 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잡기들을 할 때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통계 연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나만 제대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유로 버전 쓰세요. 예, 저도 영어나 한글 윤문할 때나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모두 말씀하셨듯이 제미나이와 GPT 제일 많이 쓰는데요. 제가 그 한국과학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AI 얘기를 내외로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AI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AI 프리한 공간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정말 없던 시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랄게요. 너무 싫고, 특히 이제 티칭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이게 제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GPT랑 제미나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GPT 유료 모델만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되게 오랜만에 제미나이랑 이런저런 걸 해보니까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너무 요즘 최근에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범용 툴로 확장을 해보면은 저는 안티그래비티 나온 이후로 되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그래비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뭐 집어넣어서 뭐 어떤 태스크를 하거나 하는 되게 많은 과정들이 심리스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같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무슨 조예가 있거나 그쪽을 전공했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컴퓨테이셔널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안티그래비티가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사실 대학 교육에 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아직 그 누구도 이게 뭐 좋은 방향이다 나쁜 방향이다 말하기엔 되게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 숙제 다 인터넷 찾아다 한다 이래서 교육 망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생각한 게 학생들에게 적어도 에세이 어사인먼트를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다. 에세이 어사인먼트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한 명 한 명 면접 시험을 보고 말지, 이런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라는 도구뿐만 아니라 그걸 쓰면서 뭐가 변하고 있는지, 네,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기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AI가 공동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AI 활용과 연구 윤리, 저작권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AI 시대 연구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과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잠시 킵하고 교수님별로 들어온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한경희 교수님한테 온 질문들인데요. 이미 질문지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AI 리터러시 질문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AI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 AI 리터러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모두 다 이걸 배워야 되냐? 그러면 표준화된 뭔가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 없이도 그냥 내가 원래 잘했던 거 그냥 계속하면서 살아도 괜찮냐? 라는 고민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왜 연구하냐라는 연구 목적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화나 도구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AI가 있지만 우리가 연구를 뭐 그런 것들을 술기를 배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교수님이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I 리터러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AI 시스템 안에 들어간 하나의 액터가 되는 순간 그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도 제미나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구하는 것 같지가 않고 특히 저는 시간 절약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지 않을 때 뭐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AI 리터러시를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읽고 쓰는 능력의 의미가 그 문자를 읽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문자를 알았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AI 리터러시를 내가 갖춰야 한다라고 그냥 닥달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것을 그 이유를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향성이라든지 신체성 같은 것들 우리는 AI의 언어 시스템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물리적 구조 안에 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는 사람은 앞에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 이 소통,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소통의 양식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코파일럿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내가 조종사고 나를 도와주는 부조종사. 하지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로 상상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전공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전공자들이 내부에서 생각하는 AI 리터러시와 그 바깥에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AI를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의 리터러시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 AI 리터러시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한테 중요한 하나의 준거가 될 수는 있을 거다. 하나의 준거가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예, 간단하게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길건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그 사전 질문도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채팅에서도 들어온 것 같은데 질문은 사전 신청 질문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통계 추론하고 생성형 AI가 하는 보여주는 결과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너지가 있거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 되게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가 어떻게 불일치를 해소하는지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와 연결돼서 해주신 질문 중에 제가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잠시만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에서의 선언적으로 전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거는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는 극복을 하는 건지가 채팅창에 지금 올라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 추론과 그리고 AI에 기반해서 하는 방식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인데 활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괜찮냐? 그 불일치를 실제 이제 활용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이론적이거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 예전에 한 진짜 거의 이제 30년 넘어지는 것 같은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유행했던 게 카오스 띠어리, 원래 70년대부터 나왔지만 카오스나 컴플렉스 띠어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컴플렉스 띠어리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그 simplicity from complexity, 복잡성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괜히 정치 얘기는 하지만 이 그 한국 사회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독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답을 누가 줬으면 좋겠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해결도 해줄 훌륭한 지도자가 모든 문제를 싹 해소하면 좋겠고 뭐 이런. 근데 민주주의는 as it is로 다양성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멀티플 메서드라고 얘기하죠. 멀티 메서드라고 해서 그 질적, 양적 뭐 이런 거 같이 쓰자 그런 건데 통계학 안에서도 멀티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방법론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이 통계 영역이 이제 그 교조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을 썼고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더 추가적인 다른 모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다음 사람은 또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모델로 하든지 또는 다른 데이터를 뭐 똑같은 모델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럼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축적되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의 그 논문 구조, 그 퍼블리케이션 구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이 AI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모델을 이제 비교 검증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는 exponential family의 내가 일종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약간 내가 그 DGP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서 뭐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똑같은 그 정보값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데이터 자체도 변형시켜 가지고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 AI가 주는 굉장히 큰 힘이다. 우리들을 그 육체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있다. 즉 매번 그 데이터들 모델 봐가지고 그 코드하고 하는 그거에 쓰는 시간보다는 나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모델과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게 저는 그게 이제 그 큰 특징이고 그렇다고 해서 환상을 가질 게 아닌 게 대부분 또 해보면 거의 고만고만할 때가 또 많아요. 그러면 역시 간단한 모델이 좋구나 뭐 이런 결론도 내리고 어떤 때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 나이카토머스하게 이거냐 저거냐라는 결론도 아닐 거고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열렸고 우리가 그걸 잘 이제 포용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 뭐, 두 번째가 지금 잊어버리셨죠? 저거. 아니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할 때 그러면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논문 체계는요. 그 저널에 퍼블리케이션 하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20개, 30개 되는 모델들을 그냥 결론해가지고 이게 좀 나아. 근데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굉장히 모델 평가하는 기준도 수없이 많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열려 있는데 이거 답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오센틱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고 그냥 맞는 소통에서는 전혀 그 젬병인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거를 빨리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논문에서 너 이런 거 몰랐지?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 근데 지금 많은 독자들은 이미 수많은 생각들을 그 하고 있는데 AI는 그 똑같은 데이터와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건가? 저는 이제 아마 그 근본적인 문제, 특히 이제 개량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직면해야 되는 아마 본질적인 질문일 거고 결국은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에 대한 얘기는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코드와 데이터 모든 연구의 과정을 이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 자유롭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좀 민주화되어 있는 저널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신뢰하고 네.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여기 댓글에 나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번 통계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by definition 그 선험성은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선험성에 대한 그 유일한 판단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실제 어떤 리니어리티 가정이 맞느냐 틀리느냐 나는 리니어리티 가정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겠어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논쟁이고 그걸 또 논쟁을 하려면 또 선험적인 가정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회귀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있는 그 제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그것이 뭐 어느 시대와 어느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칸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신은 죽은 지가 오래됐고 우리의 20세기 과학이 발견한 최대의 업적 중에 하나는 과학의 목적은 발전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과 그런 falsification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건데 도그마를 만들고 권위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험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전제일 뿐이지 그 선험적인 과정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AI가 그 다양한 선험적 과정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의 어시스트를 잘 받았습니다. 그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AI 활용이 연구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들은 논문이 성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연구를 한다고 하면 논문을 내거나 할 때 뭐 데이터의 진실성이라든지 연구 윤리라든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도 그렇고 양적 연구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하는 전통적인 그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AI 때문에 변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김나루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이었는데 합성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 어쨌든 지금 그걸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의 진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연구 윤리라든지 재현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혹은 팀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혹은 퍼블리시 하시면 어떻게 디펜스 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다 필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5시를 넘어가고 있으니 빨리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현 가능성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는 게 LLM을 사용하는 연구의 특성이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해 보면서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지 보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했던 것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어떤 중국 모델도 사용해 보고 미국 기반 언어 모델도 사용해 보고 한국 기반 언어 모델도 사용해 보고 이런 데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그런 어떤 컨시스턴시를 확인해 보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합성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 번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거를 이제 모델별로 비교를 해보거나 시기별로 비교를 해보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같은 답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합성 데이터 말고 이제 흔히 LLM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 휴먼 애노테이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노테이션 어떤 이 대답이 뭐 얼마나 보수적인 주장이냐 진보적인 주장이냐 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레이블링하게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컨시스턴시가 중요해서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체인 오브 서 같은 방법을 쓰면서 이제 얼마나 일정한 답이 나오게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질문을 정확하게 같은 프롬프트로 한 5번 물어봐서 여기서 4번 이상 답해야지 이거를 이제 의미가 있는 애노테이션으로 쓰자 뭐 이런 식의 뭐 사소한 어떤 그런 연구의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세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먼 리스펀던트랑 비슷하게 그냥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빨라지는 걸 보니까 정말 5시간 넘었는데요. 저희 아직 그 사전 질문하면서 가볍게 지금 몸 풀고 있고 여기 플로어에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예, 그 어쨌든 순서대로 전준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을 드리면 질문들이 대부분 이제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 다들 AI를 하니까 질적 연구에도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걸로 시작하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난 질적 연구자인데 AI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예를 들면 보통 질적 연구는 케이스가 적거나 뭐 보통 타당성이나 의미 부여에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인데 지금 AI가 있으면 내가 그걸 안 써서 그런 뭐 신뢰도나 이런 거에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욕을 먹으면 퍼블리시 못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 그래서 질적 연구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AI를 와 서바이브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의도와는 다르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사약적 설명의 2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질문을 하신 분은 저게 하나는 전자로 얘기하신 그 구조적인 방식으로 변수 중심으로 설명하신 방식들은 그건 코절 인플루언스 인과 추론 방식이어서 질적 연구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예. 아, 네. 아니 사전에 있는 사전 질문에 대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즉시 올라온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이종격 투기에 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 당혹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질적 연구자들이 구축해온 질적 연구의 가치는 이러이러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가끔 느낄 때는 뭐냐면은 질적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이제 그러므로 이거는 충분히 잘한 질적 연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별짓는 방식의 그 응답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AI를 활용한 질적 연구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기존 학계에서 얼마나 스무드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께 AI로 활용해서 질적 연구 다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고요.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좋은 질적 연구를 하시되 이런 방식도 가능하겠다라는 제안으로 들어주시면 우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가지 방식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그러니까 다이어그래믹하게 변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커셀리티 연구니까 질적 연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적 연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방식의 설명은 아니죠.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도 그렇게 변수로 추출해서 앱스트랙션을 통해서 코젤리티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본질적으로 그 퍼스트 퍼슨의 서브젝티비티 내러티브를 무시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질적으로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개개인의 페노메놀로지컬 월드랑 상관없이 이러한 언어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질적인 방식이되 그 설명 방식의 철학은 사실상 변수 기반의 코젤리티 설명과 다르지 않은 방식의 설명을 하는 사회학 이론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질적이냐 양적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학적 설명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층위에 있어야 되는가의 그 차이라고 보고, 이랬을 때 적절한 스윗 스팟을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질적 연구와 AI를 함께 사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 질문 들어왔던 걸 그냥 답을 할까요? 예, 네. 사실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아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AI를 활용해 질적 연구하는 게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AI 인터뷰어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모으는 질적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연구 윤리를,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면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많은 우려들이 사실 엄밀한 의미의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괘씸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리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 윤리를 이유 삼아서 AI를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윤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AI를 활용하는 데서 박탈당함으로써 본인의 그 어떤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AI를 안 쓰더라도 소위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AI 쓰는 게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비윤리적인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연구자들이 속한 커뮤니티나 제도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판단의 문제는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인터뷰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AI 인터뷰어가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모으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존에 최선을 다해서 박사 논문에서 한 50명 인터뷰하면 세상에 고생했다라는 시절에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인터뷰어 이 AI라고 하는 건 유니버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인터뷰어라고 하는 건 유니버설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가 내가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고 어떤 가정과 어떤 이론적 기반 하에서 이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학습한 AI가 인터뷰어로 활동을 해야 좋은 질적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질문 수집 봇으로서의 AI가 아니라 연구자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고 좀 더 그 데이터의 어베일러빌리티를 확장해 줄 수 있는 AI 정도인 것이지, 뭔가 인간의 훈련 없이도 이런 걸 그냥 척척 잘해서 인간 앞에 대령해 주는 AI는 연구자의 목적과는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AI 인터뷰 질문은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픽을 했던 거기도 합니다. 근데 조만간 곧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대면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세대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에 제한이 있을 경우는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오늘 가볍게 많은 질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 한경희 교수님이 발표에 보면 AI와 연구자의 공생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 AI 활용이 연구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정이나 전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는 선험성, 통계 추론에서의 선험성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실정 연구에서 그건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인정받는 논문 시스템에서는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지금 해주신 얘기하고 연결되지 않나라는 썸업을 한번 하면서, 현장에 이 추운 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풍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 질문을 시간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예. 거기 앞에 예. 그 앞에 예. 질문을 받으 예. 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해 주신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들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ESG 데이터 소속 기업 실서연구원 선하루입니다. AI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많이 나왔던 합성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짧은 질문과 중간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소개해 주신 어떤 자연어를 매핑해서 수량화된 객체로 만든 다음에 객체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온톨로지 또는 토폴로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 연구 혹은 어떤 그와 유사한 연구에서 온톨로지가 사용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현장 답변들을 이제 인권 조사를 한 현장 답변들을 합성 데이터 패널로 생성하는 R&D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자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합성 데이터가 관측이 아니라 생성을 한다라는 연구 윤리의 차원 이전에 그리고 또 합성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들의 반복과 재생성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시의성 이전에 합성 데이터가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희소 사례 또는 이상치를 보완하는 것이 도대체 어째서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희소 사례 혹은 아웃라이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성 자체가 예측 불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재현 불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이제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 이 DGP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시면서 어떠한 점을 생성하는 어떤 함수의 집합이 외계로부터 온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추론할 수 없는 외계를 지금 저희가 연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생성하고 그것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리니어를 좀 더 점을 촘촘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밖에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해 주 아까 뒤에 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학부생 양세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전준 교수님이랑 김란우 교수님께서 이제 페르소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 앉아서 해도 될까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픈 AI나 구글 같이 현재 LLM을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 회사들이 갤럽이나 리서치 센터의 역할을 하는 미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챗GPT를 친구처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고 하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할 그 개인적인 사연들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플랫폼이 AI 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만약에 오픈 AI나 이런 구글 같은 곳이 사용자 페르소나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뭔가 사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미래가 발생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경희 교수님께서 그 냉전과 전쟁이 계산의 구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AI랑 계산은 약간의 다른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과 같은 변수가 AI의 그 발전을 더 높여줄지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될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오픈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오픈 소스는 이런 전쟁 같은 변수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다양성과 그 풍부함 그리고 열려 있는 자유 이런 것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 미국이나 이런 중국과의 그 때문에 더 각자가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AI는 어떤 것이 더 발전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영호 씨 여기 손 드셨습니다.
예, 교수님들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 하나만 예, 반갑습니다. 그 뉴욕주리 몰버니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받은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질적 방법론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래서 아까 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질문 주신 거랑 또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에 이제 더해서 이제 좀 연관된 질문이 떠올라서 드리면은 그 전준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 AI 시대의 질적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전준 교수님을 제외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발표를 듣고 우울해지셨다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오히려 숙련된 질적 연구자의 대량 양성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경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이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어떤 관심 말씀 주셨고 이제 김란우 교수님 발표에서도 분산에 대한 어떤 포착이 잘 되지 않는 문제 이제 물론 고길권 교수님께서 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길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서 실제적 유의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 실제적 유의성을 생산하는 서사를 생산하는 텍스트 자체는 현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해야 가능한 것 같거든요. 질적 연구의 강점이 언노운 헤테로제네이티 이제 인지되지 않아 온 현실 세계의 다원성을 포착하는 것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질적 연구의 미래에서 더 긍정적이게 됐는데 저의 어떤 이런 것이 저의 편향인지 아닌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기 앞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지금 받고 있는 박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김란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연금개혁에서 인간의 행태와 설문조사 결과를 얼마나 잘 묘사할 수 있는지 연구하려고 국민연금 공론화 데이터를 이용해서 LLM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세 개의 시점에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시점에서의 각 참여자에게 각각의 이제 소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와 그 첫 번째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에서의 답을 설문조사 시켰을 때 실제 답과 얼마나 비슷할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였는데요. 여기서 공론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지키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의견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를 봤을 때 인간보다 좀 더 AI 에이전트가 답 변경에 좀 더 보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김란우 교수님께서는 이런 패널로 구성된 설문조사에서도 좀 합성 데이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AI 에이전트에서의 학습 효과도 좀 보신 적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에서 그 한 신학교 다니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그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서적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고길공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통계 철학이 앞으로는 좀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서적 있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전준 교수님께는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데 그 subjective and objective narrative의 그 syncretism 그런 approach에 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 있을까 추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을 다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할 텐데요. 저희 이 행사는 AI 활용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완전한 걸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한번 시작해 보셔라라고 기획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를 삼아서 이렇게 몹집을 불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질문을 하시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번에 사전 신청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우리 원장님도 질문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 원장님은 아마 이제 답변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예, 어, 다들 나한테 온 질문이 뭔지 적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한경희 교수님부터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게 AI 시대 질적 연구의 미래 밝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도 질적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아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런 AI 도구나 뭐 여러 가지 통계 뭐 이런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거 맞고요. 근데 그게 질적 연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제가 아까 인간과 공생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지금 2026년 2월 6일 한경이라는 사람의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AI가 변하면서 저도 변하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이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주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SNA 분석 이렇게 시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데이터가 이게 양쪽 소위 뭐 이렇게 물론 뭐 이제 그것도 뭐 로지스틱 연결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연구자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해석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간단하게 그 냉전과 국방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AI 시대 그러니까 소위 계산 그때 왜 계산의 연결성이 지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지는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컴퓨테이션의 영향은 이미 근대 국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인문사회가 우리 이름 과학이라고 붙이잖아요. 이미 과학을 떠나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그 당시 냉전 시대에는 경쟁에 의해서 더 빠르고 더 남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찾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낸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고 AI의 탄생도 그랬고 얘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태어난 애예요. 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우리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싶은 쪽으로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AI 그 질적 연구 관련해서 뭐 저는 사실 질문을 여러 개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이제 동향이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아까 왜 질적 연구와 AI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그 AI 파실리테이터 를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상업적 목적도 있고 학술적 목적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저도 사실 연금 공론화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과정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을 보고서 어떤 AI 개발자와 사회과학자는 실제 그 연금 공론화위원회만 해도 그 설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2중, 3중 구조로 돼 있거든요. 시나리오 워크샵부터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또 시나리오 워크샵하는 단계에서 이런저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토론 결과를 받아서 다시 학습하고 뭐 이런 피드백이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나름 설계는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고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질적 연구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뭐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발화한 내용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서베이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답변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실제 어떤 토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성향별로 출신 지역별로 뭐 연령별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토론 자료 이런 모든 자료들을 학습 자료들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에이전트들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어 실제 토론하는 사람들은 그 리얼 퍼슨들이고 참여자들이고 그런 어떤 한국인의 정서부터 실제 이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토론을 주재하는 리드하는 능력과 관계된 어떤 한국에 이제 퍼실리테이터 협회가 있고 뭐 코리아 스픽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가져다가 이 좋은 토론 진행자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서 다 상업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1대 다토론도 있고 1대1 토론도 있고 또 여기 서울대학교 윤성로 교수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작년에 특허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질적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저희는 보통 그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인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그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한 지금까지 소비자가 10억 명이다. 그러면 그 10억 명의 자료를 가지고 뭐 10만 개, 100만 개의 에이전트들을 이미 만드는 작업들을 상당 부분 진척시키고 있고 그래서 학술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 가지고 서베이를 하는 거죠. 이제 학술적인 엄밀성으로 보았을 때는 학계에서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먼 미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LMM 기반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균에 수렴하는 어떤 답변들 아까 김난호 교수님이 보여주신 베리언스가 폭이 굉장히 적은 그런 것들의 한계를 그 소비자의 어떤 그 플랫폼 기반 정보를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하고 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그 에이전트들을 조사해서 우리 상품 전략을 짜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진 회사가 한국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2025년부터 여기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기업의 마케팅 조사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수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시장도 완전하게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학계의 논의랑은 무관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동향이기는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예, 코멘트. 아까 그 질문, 실적 연구와 AI 시대 실적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 실적 연구 과제,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AI 활용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연구 혹은 그 경계가 불명확해지기도 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 고길근 교수님한테 되게 아까 도전적인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 일단 하나 질문 중에 책 하면요.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의 오성에 관한 탐구 그 책을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책인데 계속 한번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낸시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그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그 에비던스 베이스 팔러시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기계적인 그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 되게 그 잘 하셨던 분이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저한테 도전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질적 연구 얘기하셨던 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회과학자의 임무가 그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규범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과학자의 연구에 그 어떻게 보면 임무, 목적, 가치에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적인 거에 불과한 거고 그 과학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로버트 머튼이 생각할 때 이런 패거리들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과학의 목적은 뭐 만약에 규범성을 좀 넣는다고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에 봉사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규범? 근데 방법론이나 도구가 그 규범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 글쎄요,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시대는 이미 20세기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굳이 그 패러다임을 그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그 패러다임이 이제 과연 얼마나 적실성이 있겠느냐 지금 그럼 본인이 이게 맞다 민주적 가치에도 봉사하고 과학으로서 그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AI하고 뭐 얘가 그 질적 방법론을 없앨 거다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양적 방법론도 없앨 수 있어요. 옛날 통계학자들의 역할들도 되게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 이제는 좀 그런 논의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질적인 연구를 못 하니까 하지만 제가 질적 연구만 그 거의 1년을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매번 느꼈던 게 이것도 질적 양적하고 비슷한데 또 질적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또 양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좀 그런 좀 시대적인 전환을 좀 AI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예, 이어서 김나노 교수님이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계신 참석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간단하게 답하면 우선 양세람 선생님께서 그 페르소나가 조금 더 구체화된 그 되게 내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오픈 AI 아니 이런 AI들이 굉장히 어떻게 리서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그 아까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그 비다문화 과정 그 친구들을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 행동을 비교했을 때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 진짜 재밌게 굉장히 그런 비행 행동을 훨씬 높게 측정하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뭐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조금 예민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히려 AI가 훨씬 경험이 많은 것처럼 대답을 하는 패턴이 라마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GPT에도 제가 굉장히 좋은 발견을 했다 이러고 기대를 하면서 챗GPT한테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나와서 결국 못 썼는데 컨시스턴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있어서 못 썼지만 뭐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 오히려 인간보다 더 솔직한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화들에 기반하여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이런 리서치 센터로 기능할 계획까지 아직 없으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상품화되지 않을까 이 빅데이터처럼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지원 선생님께서 그 AI 시대 질적 연구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고길공 교수님께서 이미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제가 저의 짧은 이해와 그 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아까도 그 김석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AI 퍼실리테이터나 이런 FGI나 어떻게 굉장히 간단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질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제일 대표적이죠.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정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어떤 인터뷰어가 그 사람과 정말 눈을 맞추면서 그 시간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대화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라인을 가지는 인뎁스의 인디비주얼 인터뷰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면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질적 연구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태 선생님께서 이 연금개혁 관련한 패널 데이터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패널 데이터 관련한 연구는 안타깝게도 안 해봤는데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타임 그 크로스 섹셔널 서베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프라이어들을 없애는 게 주여서 없애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뭐 많이 잘 하셨겠지만 어떤 뭐 파인 튜닝이나 퓨샷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 디스커션을 반영해서 이 AI들이 그 답을 변경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패러미터, 뭐 템퍼리처 뭐 이런 것들의 조금 변화도 시도해 보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이 AI들의 의견이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적 연구의 미래 다른 분들께 미리 말씀하셨고 고길공 교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연구, 나쁜 연구가 있을 뿐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질적 연구로 사실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좋은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만 있을 뿐이다라고 그 사이에 어떤 층위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약간 그래도 질적 연구는 살아 있어 뭐 이렇게 말씀을 괜히 드리고 싶은 디펜시브한 입장이지만 이런 디펜시브함을 느끼지 않아야 다음 좋은 과학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인류학적 연구에 가까울 정도의 인뎁스 파티시페이터리 옵저베이션적인 질적 연구는 이게 AI가 대체하거나 대신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자의 몫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봐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 질적 연구의 미래는 계속 있다, 그 위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 김석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생각을 한 게 김란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회 조사와 사회학 사이에 어떤 층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회 조사의 수단으로서의 질적 담론의 수집과 분석과 대체라고 하는 것과 사회학에서의 어떤 질적 연구를 AI가 어떤 방식으로 AI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학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조사로 사회학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좀 더 그 생각을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 추천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오늘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존 레비 마틴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냈던 The Explanation of Social Action이라고 하는 책이 그 Subjective and Objective 설명 방식이 사회과학에서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 잘 요약하는 것 같고 연관돼서는 그 피에르 브루디에가 그 제자인 로익 와캉이랑 같이 썼던 대담집을 녹취를 푼 그 볼듀엔 와캉 1992년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그 책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또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토폴로지컬하게 어떤 객관성의 큰 마크로 스케일과 주관성의 여기저기 스팟 포인트들을 병행하는 분석을 누가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그걸 컴퓨테이셔널하게 구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적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상향을 향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철학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책에 충분히 녹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 딱 30초만 제가 추가하면 30초만 추가하고 끊겠습니다. 라뚜르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소위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것들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게 미국에서 주로 많이 발전할 네트워크
분석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하나는 양적인 거고 하나는 질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뚜로는 양적 연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벡터 네트워크 티어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제자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은 5시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6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야 저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희가 AI 활용과 연구 방법론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활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연구자의 연구 경험이 들어가면 지금 오늘 나눈 얘기가 조금 더 촘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질적 연구자는 AI 시대 때 계속 질적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거나 방법론적인 그런 엄격함을 지키려고 하는지는 연구를 실제 해보면 부딪히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료원이 그 연구 방법론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이거 풀 코스를 한번 해보시면 AI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 얘 없이 해야 되는지, 얘 가지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겠지만, 예, 이렇게 큰 주제로 한 3시간, 한 4시간 가까이 저희가 오늘 데이터 페어를 했는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구로 돌아가셔서 좋은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21회 데이터 페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